지금 정천구 이사장께서 이건호 선생 사회로, 박사님 사회로 개회사를 하시고, 또 보는 원장 송석구 대석학입니다. 총장을 8년씩, 동대 총장을 8년 하시고, 가천대학 총장 4년 하시고, 동덕여대 총장 2년하고 해서 총장 정년이 12년에 14년이거든. 그러니까 그 바람에 공부는 많이 좀 까먹었죠. 총장을 많이 하는데 직업이 총장이에요, 송석구 총장님은. 근데 이제 요새 또 직업이 백성훈 연구원장 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연을 아까 해주셔서 여러분 몽중소라 잘 들으셨죠?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학술대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그 백성욱 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제1회 학술대회 주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백성욱 박사의 삶과 수행 정신입니다. 백성욱 박사의 일생의 삶, 그리고 그 수행 정신,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주제로 삼아서 오늘 이제 이 학술 발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 앞으로 발표해 주실 분은 네 분입니다. 본 연구원, 백성욱 연구원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고, 또 금강정 독성으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내신 정천구 박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신여자대학교의 김알란 교수하고, 그 다음에 유원대학의 이주원 교수, 그리고 동국대학 불교학과의 원혜영 박사, 이 네 분이 이제 각각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먼저 그때 이제 발표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토론은 정천구 박사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은 정재락 교수께서 해주시고, 또 김알란 박사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은 누구 최용춘 선생이신가? 네. 저 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최용춘 선생이 해주시고, 이주원 선생의 그 발표에 대해서는 토론을 유경민 교수인가? 유경민 교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혜영 교수의 토론은 누가 해주시지? 박재철. 네, 이렇게 해서 발표자 4분, 그리고 토론자 4분, 모두 8분이 이 시간 이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학술 발표 진행은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이겠지만은 시간도 좀 단축시키고 여러 가지 좀 듣기에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4분의 발표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다시 토론을 열도록, 한 사람 발표하고 또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데, 그러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발표는 발표대로 하고 토론은 그 다음에 토론대로 몰아서 하도록, 이런 형식을 취해서 학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여러분?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본원 이사장 정천구 교수께서 백성욱 박사의 삶과 수행 정신과 원효 신라의 원효대사와 비교 연구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정 박사님의 이 제목을 보고서 새삼 느낀 게 있어요. 지금부터 한 2000년, 1600년 전에, 1700년 전 원효대사와 이 시대의 활불, 20세기 한국의 활불이라고 이른바 이렇게 불려있던 백성욱 박사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정천구 교수께서도 두 분을 비교 연구하지 않나. 첫째, 이제 두 분은 다 승려입니다. 원효도 스님이고 백성욱 박사도 승려 출신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승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원효 대사는 요석궁에 가서 하룻밤 요석궁과 자고, 요석궁에서 하룻밤 참 꿈을 꾸고,
요속공주와 지내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나는 거사라고 복성거사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나는 이제 승려가 아니고 스님이 아니고 거사다 이런 걸 스스로 자임한 이런 바가 있는데, 백성옥 총장께서도 승려시지만 또 그러니까 비승 또 그 원형하고 비슷한 생활을 전체를 발표했어요. 원년에서 같이.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어떻게 따지면 비속, 비승 이런 스님이면서 속인이 아니 속인이고 속인이면서 스님이 아니고 하여튼 비승 비속 이런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셔서 그러면서도 원효는 신라의 가장 위대한 불교의 업적을 남기셨고, 또 그러면서도 백성옥 박사는 이 20세기 한국의 교육과 정치와 불교 운동에 있어서 누구 못지않은 가장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이 두 분의 사상을 정천구 이사장이 잘 비교해서 발표하실 겁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정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책자를 보면은 논문을 썼는데 좀 페이지가 길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이거 논문을 읽고 하다가는 너무 시간을 뺏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요즘 많이 유행하는 PDF,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해서 그걸 또 요약을 해서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짰습니다. 제가 좀 서툴더라도 좀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순서는 우선 서론, 그리고 이제 유학에 관해서 유학과 다음의 열정이 이제 두 분이 또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또 비교했고, 그다음에 수행과 깨달음이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제목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참으로 비슷한 것이 미륵신앙하고 또 이 소유경전이 또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또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서 이제 문마디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넘길 때는 거기서 해주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비교를 하게 된 것은 이 비교 연구, 영어로 이제 컴퍼러티브 스타디라는 것은 사실 인류 최초부터 모든 연구는 다 비교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뭐가 비교를 해야 그게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비교 연구는 이제 인류 시작부터 인구가 시작 때부터 한 비교 연구입니다. 뭐 서양에서 그렇고 동양에서 그렇고, 그래서 그런 비교 연구를 이제 요즘은 이제 철학도 비교 철학이 있고 정치학도 비교 정치학이고 모든 것이 비교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 공부를 이제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비교를 이제 간단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박성호 박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우리 서정도 씨, 뭐 국화 앞에서 뭐 그런 시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명한 서정도 시인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서정주 문집에 나와 있어요. 박성호 박사를 평가한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박성호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여성으로서 가장 매력 있는 분은, 멋있는 분은 선도여왕이라고 그래요. 그분 판단으로는 우리 역사상 가장 매력 있는 분은 여성으로는 선도여왕. 근데 남성으로는 그분 말씀이 당시에 현대에 살아있는 박성호 박사가 남성으로는 가장 매력 있는 분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정 교수, 정정 교수 유명한 분이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우리 김한랑 교수님도 정정 교수님 강의 들으셨죠? 네, 그런 분인데 그분이 아주 또 이 백성호 박사님을 굉장히 본인이 불교는 아니에요. 불교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백성원 박사님을 굉장히 존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쓴 저서에서 우리 박 선생님이 독일의 유명한 부인 헤르만 헤스가 쓴 시타르타라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타르타 작품 속의 시타르타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슷한가? 다 시타르타 읽으셨죠? 시타르타에 보면 그 시타르타가 그 부처님의 이름이 저기 아명이 시타르타네요. 근데 그 시타르타가 아니고 또 다른 시타르타가 이렇게 인물로 등장해가지고는 부처님과 동시대인인데 부처님을 동료가 가서 배우기도 그랬는데 자기는 그 시타르타하고 다른 그런 시타르타의 이제 인생을 살아가지고 나중에는 비슷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박 선생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따르셔서 거의 그 길을 가셨는데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과는 또 다른 그런 현대에서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뜻으로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음 동견동이고요. 아까 이제 제가 그림을 놓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정도 시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라고 한 여성은 이제 선도여왕이라는 선도여왕의 사진, 공식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시타르타입니다. 시타르타. 시타르타. 요거 그 인도의 그 데바나가리라는 인도 고유의 문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약간 읽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원혜영 교수가 우리 그때 한번 우리 고준현 박사님하고 같이 우리 그것도 무슨 뭘 배웠죠 그때? 용두에 저기죠. 무슨 뭐죠 이게? 중론. 유명한 용두의 중론을 가지고 배웠어요. 물론 아무튼 우리가 그냥 제대로 배우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말을 배우자면은 그래도 인도 본래 데바나가리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데바나가리를 조금 배워서 이게 바로 시타르타라는 그 인도 그 글씨입니다. 아까 했잖아 시타인데 이는 이렇게 그걸 갖다 이렇게 해서 꺾어서는 이가 되고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원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게 헤르만 헤세를 갖다가 인도에서 자기들 사상을 세계하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이렇게 출판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1920년대에 인도의 베르나시 노게온에 있는 헤르만 헤세 그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1920년대에 내고 그다음에 또 2010년대에 다시 또 재판한 그 사진을 제가 여기서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재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처음 비교로서 어느 대사의 당나라에 유학 시도하고 또 이제 우리 백성원 박사님이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대사의 당나라 유학 시도의 깨달음은 당나라 유학 시도를 이제 책에서는 2차의 항구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다가 이제 고구려 지역으로 가다가 출납군에 잡혀가지고는 조금 고생하다가 나와서 입당을 못했죠. 그러다 이제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이 바로 우리 아까 고준현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다항성. 근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제 고향이 있는 데인데 거기가 이제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이고 그 건너편이 이제 마도면인데 마도에 이제 거기 옛날에 그런 전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도 이제 옛날에 여기가 어느 대사가 지나가던 자리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쪽입니다. 그래서 2차 시도 때 만보 유식을 깨닫고 돌아왔다. 근데 이제 우리 원효대사를 쓴 이광수의 소설 원효대사 속에는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의 물을 마셨다가 그걸 알고 이제 구역질을 부르면서 만보 유식의 소리를 깨쳤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기록은 우리나라 기록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원효대사의 기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록인데 우리나라 기록이 의상전하고 동문도 의상전하고 삼국유사하고 서당비분 아주 나중에 발견됐어요.
이 세 가지 기록이 우리나라의 기록 중에서인데 거의 최근에 발견된 게 많아요. 삼국사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근데 여기에는 해골 얘기가 없습니다. 해골 얘기가 없고, 다만 이제 그래도 왜 그렇게 됐나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언어를 보니까 너무나 위대한데 그래도 중국보다는 밑에 되니까 중국의 현소대사나 지휘대사 등보다는 아래로 취급하기 위해서 해골 떠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해가지고는 원효대사의 깨달음을 소수의 깨달음으로 격하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재열 씨라고 저도 잘 아는데 돌아가셨죠. 일등 어워드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공식 기록에서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허구로 만든 건데 그걸 갖다 우리나라가 답습을 한다. 그럼 왜 그렇으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록에 다 아무것도 안 나오냐 그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들의 깨달음은 보통 보살의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보살의 깨달음은 이게 이제 십지보살이 있지 않습니까? 십지보살인데 상군유사에서 딴 사람은 다 아니고 원효대사만 유일하게 지장보살의 단계를 갖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에는 그 이제 상군유사에서 표시한 것이 바로 이제 뭡니까? 그 지위를 갖다 지장보살의 위치로 성사라고 하면 성사 원효 성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원효대사를 크게 모시는 그런 데서는 항상 성사라고 해요. 대사도 아니고 성스러운 근데 성사라는 말은 지장보살 단계 위에 있는 사람만 성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십지보살까지 가신 분을 성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삼국유사에서 우리나라 교회는 성사라고 표현했는데 왜 당나라 사람들이 일부 표시한 그걸 가지고 말이지 해골 가지고 얘기했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성호 박사의 깨달음과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박성호 박사님은 유학을 성공하셨죠. 저기는 언어학에서는 이제 돌아오셔서 깨달으셨지만은 그래서 20년 상하에서 지혜를 얻고 천리학문을 배우려서 유학을 결심해서 우선 프랑스로 와서 보벨 고등학교에 휴학하고 1922년 독일 뮤니츠부르크 대학 철학과를 입학해서 24년 졸업하고 25년에 불교 순전 철학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사를 받을 때까지 우선 프랑스에서 고등학교 다니신 2년 플러스 했는데 전반에서 이게 언제니까 20년, 21, 22, 또 이제 23, 24에 복수를 그랬고 25년에 철학 논문을 썼으니까 5, 6년 내에 그 고등학교 시절부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퍼미네스트로는 그러니까 언어도 시라보, 라틴어, 산스크리트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렇게 다 했어요.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하신 것도 아니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의문입니다. 근데 그 비결을 제가 밝혀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백호입니다. 백호. 독일 유학 중에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습니까? 밤새도록 잠이 원투하는데 잠이.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공부하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옛날 사람들 잠 안 자려면 동고수력이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간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음 사진 좀 보십시오. 딱 두 분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에 둘 다 박성호 송수기념 집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은 박성호 선생님 동두 논문집이 두 개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박 선생님 논문을 그대로 모아놓은 책이고 그건 문집이고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불교학자들을 다 뽑아가지고 불교학 논문집입니다. 그래서 불교학 논문집에는 요 사진을 찍었고 백성수대님 동수기념 논문집에는 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없잖아요. 이거는 독일 유학 가기 전에 사진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유학 가기 전에 사진이라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오셔가지고 60대 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박 선생님의 백호는 그 유명한 백호는 독일 유학 당시에 생겼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 동정 교수님이 지난번에 여기서 발표를 할 때 박성욱 박사님 시대의 활물 박성욱 총장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저기 러시아로 여행하면서 할 때 어떤 여자가 아주 신기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박 총장님을 자꾸 만져보고 뭐 했다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는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여기 나온 이치하고 당신이 가슴속에 솟아나는 그거하고 이치가 똑같다. 만약에 생리적으로 생긴 거래요. 그래 지금 이제 답변해서 여기 나옵니다. 제가 책에도 썼고 동 교수님도 발표도 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독일 유학 그 당시에 하고 그 후에 이제 본인이 하도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어려운 속에서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할 수 있었냐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서간집에서 누구예요? 그 화상한테 답변하기를 내가 산문에 산에서 익힌 불교의 철학과 불교의 선문에 의해서 나는 역경이 돌아올수록 굉장히 투지가 넘치는 그런 거를 해서 그랬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과 깨달음입니다. 유학을 잡고 돌아와서 이제 어제는 이제 더욱 정진을 해서 글을 갖다가 240여 권에 달하는 큰 저술활동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승시론도 쓰고 또 여러 가지 동굴 수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당굴에서 수행을 끝으로 무예행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법을 중시했는데 그래서 지관은 이제 지는 이제 공을 깨치는 거고 관은 이제 세상을 관조해 가지고는 그 관을 통해서 중생의 기름을 알고 그거를 이제 자비로서 구제하는 그런 것이 이제 원효대사의 수술이었는데 그것을 그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공부를 했답니다. 원효대사대로 공부했는데 그 후에 이제 중국에서 선법이 들어오면서 원효대사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중국 선을 따라가지고 오늘날에 다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발표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석공조의 관계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시간도 없어서 책으로 여기 위인을 통해 다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해 주시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얘기는 우리 송재원 교수님이 아주 잘하시는 얘기입니다. 노석공주의 가와의 어느 데서야 3일밤이래 3일밤 얘기를 잘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이제 생략을 하고요. 원효대사님도 일정한 스승이 없이 도를 깨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영향을 받은 분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숙이라든가 해공이라든가 낭지라든가 대안이라든가 보독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들한테 많이 사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 깨침이 나왔다. 그러나 일정한 스승을 인정하지 않아요. 원효대사님도. 근데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우리 박 선생님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음 분은. 근데 이걸로 제가 그러는 것은 유명한 뉴턴이 물리학을 개설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뉴턴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왜 사람들이 말이죠.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발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답변이 내가 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If I have seen further, it is by standing upon the shoulders of giant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응용을 했습니다. 마치 어느 대사도 일정한 수행이 없었습니다만은 아주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 보고 멀리 도를 깰 수 있었다. 이것이 이제 또 우리 작가님과 것도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작가 박사 저희가 깨달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작가 박사님이 이제 금강산으로 입장되잖아요. 그래서 중앙불순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입사하셨어요. 그래서 간단한 것은 이제 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벌써 30년 입사한 거로 그렇게 많이 얘기해 보는데 사실 어떤 사람이 28년이고 그런데 그 얘기 왜냐하면은 그 1차 입사님이 2차 입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 김동규 선생 기록을 쭉 보니까 1차 입사니 28년입니다. 그래서 먼저 금강산 보도굴에서 먼저 수행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 손보살께서 오셨어요. 가가지고는 우리 같이 가서 거기 오대산에 가서 그 기도를 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를 갔답니다. 같이 기도를 갔다가 두 분이 가서 백일 기도를 했는데 이 선보살님은 58일인가 48일 만에 다 됐다고 나가고 박성호 박사는 100일을 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5일 이제 더 머물고 있었대요. 그런데 선보살님께서 이제 빨리 금강산으로 다시 가든지 결정을 해라. 막 그러니까 5일 이제 지체하고 있는데 5일 만에 갑자기 세상이 온통 금빛으로 되더니 사자가 막 땅을 파고 있는 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금이 되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헤드도 이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들려서 여기서 이제 오도송 비슷하게 나옵니다. 녹수 청산 이만자 저시분명 삼원인. 벌써 이제 자기가 보니까 이것이 분명히 삼원이래. 삼원사는 문수보살의 도령 아닙니까? 그리고 금색 사자는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는 사자이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문수보살을 친견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떤 이런 것이 시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에 들어가서 대방광불 화엄경을 제청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1000일 만에 승명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인산매를 얻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해인산매는 이제 여러분들 화엄경이나 그런 데 보면 해인산매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최초의 그 산매에 드신 그 깨달음이죠. 뭐냐면 갑자기 부처님이 보니까는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닌 그런 아주 그런 산매 속에 들어가셔서 그때 이제 정을 이루시고 했다는 게 대인산매인데 바로 박 선생님이 금강산에 그 3년 동안 하면서 해인산매를 얻었다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큰 경지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다시 거기서 기도를 하고 나와가지고는 나머지 세상에 볼 일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왜냐면은 불교계에서 그 불교의 무슨 대회를 조직을 했는데 불교 헌법을 만들고 대회를 조직했는데 그것이 선생님이 했는데 그것을 다 마치고 조선 불교대 대회를 마치고 다시 금강산 입장에서 그때부터 대방광부로 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박성호 선생님 그 홍수기념 불교학 논문집에 보면은 첫 번째 논문이 김포광 선생, 김영수 선생입니다. 김영수 선생이 기록에는 포광이고 이름이 이제 김영수 선생인데 그분이 세속으로는 박 선생님이 스승이에요. 그러니까는 불교 학교 거기서 그때 교수를 하셨고 선생님이 그때 거기 학생을 하셨으니까 세속으로는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박 선생님이 논문집 만들면서 첫 번째 논문을 쓴 사람이 바로 김포광 선생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를 여러 가지 썼는데 그거는 제가 논문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이뤄서 원만 수령을 해가지고 이제 크게 깨쳤다. 그래서 깨친 거를 이제 나와서 1939년에 하산해서 그때부터 이제 도를 깨쳐가지고 이제 내무장관도 하고 무슨 뭐도 하고 다 하셨다 이거예요. 동국작사하고는 실천을 하는 것, 자기의 도를 갖다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이제 포광전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책에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역시 어느대사님 아까 얘기같이 백박사님도 용수보살, 만원보살, 무착보살, 어느대사와 같은 소현들과 손해정 보살도 많은 분의 영향을 받았으나 어느대사와 같이 특정한 스승 없이 공부하는 대보살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저도 몇 번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약간 좀 버릇이 없다 그럴까, 좀 용기가 있다 그럴까. 아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 번 물었어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선생님 항상 거의 답을 안 하세요. 이거 지금같이 니들같이 나를 찾아와서 자꾸 이것저것 일러주는 사람이 다 내 선생님이지. 이게 달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은 선생님으로 말씀인 게 아니고 모든 유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든 자기한테 와서 다 일러주는 사람이 다 선생님이다. 이런 것이 이제 원효대사하고 비슷해요. 일정한 스승을 인정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참 뉴턴의 그런 얘기하고 참 통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륙 신앙과 도의경이 비슷해요. 이건 뭐 특별히 크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자세한 건 다 책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어느대사의 도솔천 남성과 미륵보살을 중시했는데 박성욱 박사님은 또 미륵전 예배를 갖다가 땅콩을 중시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저쪽에 왼쪽에 다니는 미륵보살 국보로 되어 있는 미륵 금동 보살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디 있는 미륵 부처님 상이냐면은 어디죠? 여기가 충북 미륵리에 있는 그 옛날에 그 마이태자가 나라를 이끌고 실망해서 북쪽으로 쭉 가면서 그때 이제 중간에 세우는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강경 독송회 분들이 세계사 거기에 이제 우리 금강경 독송회 분들이 이면서 많이 그 세계사를 많이 찾았어요. 상당히 좀 신기해요. 아직도 얼굴이 그냥 뽀해. 그리고 얼굴이 그냥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데 이런 세계사에 이제 그 미륵 부처님, 그 미륵전 전해부를 이제 공통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하나 강조할 것은 원효 스님이나 우리 백성욱 박사나 미륵 부처님을 강조하면서 소위 이행도 쉽게 깨치는 방법,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미륵경전을 보면은 거기저기 그런 얘기가 처음부터 나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우파리 존자가 부처님한테 얘기를 해요. 저기 아일자 보살, 미륵 보살, 아일자 보살은 뭐 번뇌도 못 다스리고, 번뇌도 못 다스리고 선정도 제대로 못하고 아직도 범인데 왜 부처님은 이 사람한테 그 수기를 주었냐? 이 사람이 죽으면 언제 어디로 태어났냐? 이렇게 묻는 게 나와요. 이거는 바로 그래서 이 미륵 부처님은 왜 그러면 그랬느냐? 여러 가지 해설이 나오는데 과거에 너무 복을 많이 주셨어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발심은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동시에 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용맹정진을 해서 빨리 깨닫고 미륵 부처님은 천천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천히 오신대요. 왜냐하면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성불을 하면 어디로 가요? 바로 성불을 하면은 저기 그 최고의 극락에 가게 됩니다. 극락에 가게 되면은 이 중생은 돌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미륵 부처님의 가장 특징은 중생을 위해서 훨씬 높은 세계로 안 가고 그 욕계 제4천에 머물러 계시는 거죠. 거기가 딱 공부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다 공부를 마친 다음에 중생을 보호해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우리 박박사님이 미륵 부처님을 선택하신 이유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제 다음 하죠 뭐. 또 금강산매경하고 금강반야바라경이 또 비슷해요. 금강이라는 글자가 써진 경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금강산매경이고 하나는 금강반야바라경입니다. 근데 원효 스님은 금강산매경이라는 걸 갖다 중시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유명해졌죠. 금강산매경을 해설하면 보통 부처님이 사람들이 해설하는 것은 소가 됩니다. 소. 그래서 금강산매경 소가 됐는데 이 금강산매경 소라고 그러지 않고 세계 사람들이 금강산매경 논이라고 했어요. 논이라고. 논이라는 것은 보살들, 용수보살, 만명보살 이런 사람 옛날 유명한 보살들에게만 논이라고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강산매경은 나올 때부터 너무 유명해져서 원래 소로 쓴 건데 그냥 옛날 사람들 다 논으로 인정을 했어요. 특히 중국 사람들, 또 일본 사람들에서 그래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딴 건 다 생각을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이 원효대사의 그 수행국을 보면은 세 번 비우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공공역공, 공공소공이 세 가지로 나왔어요. 그 공이라는 것은 이거는 원효대사에는 진리가 말하자면 비유하자면은 광석을 재련해서 금을 만드는 게 공이라고 합니다. 원효대사에는 그래서 공공이라는 것은 광석을 재련해서 금을 만든 것을 다시 공으로 다시 또 재련하는 거예요. 다시 일반 장식으로 만드는 거고 다시 이제 공공역공은 그렇게 만든 또 그 공을 다시 빌려서 또 이제 공으로 한다는 거고 거기에 공공소공은 그런 공을 다시 또 빌려서 또 하는 겁니다. 세 번 비운다는 겁니다. 전체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런데 박성호 박사님도 바치는 것을 세 번 바치라고 그랬어요. 우선 바치고 또 거기도 남으니까 또 바치고 나중에는 바쳤다는 마음까지 바쳐라. 그래서 이 세 번 바친다는 면에서 거의 우리 저기 원효대사님하고 그 비슷해요. 참 아주 그런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결론으로서는 토론의 국가공동체에 기여한 점도 써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원효대사는 젊을 때 통일전쟁 때는 김유진 군의 당나라 암호를 해독을 해줬습니다. 지혜방을 밟으니까 그래가지고 수만 명 죽을 거로 살려냈어요. 이런 공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의 기여한 바가 많다. 저는 모든 고승들과 불교인들은 자기가 있는 공동체에다가 무심하는 사람은 진정한 성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박성호 박사도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하고 내무장관과 대학 분명을 지니셨죠. 그래서 이 두 분은 앞에서 본 것처럼 삶과 수행에 있어서 닮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대음의 열정이 남다르고 역경을 신형으로 돌파한 점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또 두 분 모두 도를 끝까지 탐구해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점에서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미륵불에 대한 신앙의 유사성도 흥미롭고 소유 경영에도 비교할 점이 많고 독자적인 수행 방법을 발전시켜서 도달한 내용도 유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웠지만은 일정한 스승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도 같습니다. 그분들의 유일한 스승님은 시아본사 서가모니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시아본사 서가모니 분이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나온 그 중국 대장경에 보면은 어느 스님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중국 대장경에.
원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그 많이 애용하는 그 출처가 이제 경주에서는 그저 뭐지 그게 중국경 나오는 거 거기에요. 네. 거기 보면은 그렇게 이제 원대사가 쫙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중했고 일본 사람들이 존중하고 근데 한국에서만 별로 존중을 안 받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장난한테 예속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백석 판사님의 철학과 사상은 매우 새로워 보이지만은 모두 다 경전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찾았어요. 전혀 경전에 근거가 없는 건 없습니다. 미륵부사님도 그렇고 다 경전 근거 다 있고 그래서 그는 사실을 말하고 일부러 지어내지 않았다. 공자님이 말하는 수리부작입니다. 사실을 말하지 모든 것을 당신이 지어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오히려 늘 탐구하고 발전시켜서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었던 일일신 오일신의 그런 경지에 도달하신 게 아닌가. 물론 그보다 더 높은 경입니다만은 그래서 상당히 제가 흥미롭게 연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좀 갔네요. 그럼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